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TV의 이명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았던 시기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가장 좋았던 시기란 언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수출로 험악해진 한일 관계가 뉴노멀의 시작이 아닌 과거로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바람은 안타깝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9일 일본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 징용공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기한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만일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도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거듭 한국 측에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7월 14일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하는 징용공 소송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민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금화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내거나 한일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에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원고인 전 징용공 지원단체는 피고가 된 일본 기업에 의한 사죄가 전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협의회에 참가한 지원단체의 관계자는 대신 충당하는 기금을 만든다 해도 피고인 일본 기업의 참가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고, 불참하기로 한 단체도 일본 기업의 솔직한 사과와 배상 외에 해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한 이 문제는 피고가 된 다수 일본 기업의 사죄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한결같습니다. 징용공 문제는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합의한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이고,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이 초래한 것이며, 한국이 타겟책을 제시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르면 8월 중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바로 대위변제라는 수단입니다. 대위변제란 어떤 이유로 빚 등 채무를 가진 사람이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가 대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경우 피고인 일본 기업이 지급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결국 원고가 압류와 경매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강제로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정말 한일 관계는 끝장이다 라며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려고 한국 측이 기금을 조성해 한일 양국의 기업이나 시민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모인 자금을 피해자 배상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가 일단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잘 실현된다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하는 전 징용공의 구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피고 기업이 기부하면 그것을 실질적인 배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 한일 간 냉각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려면 정작 원고들의 양해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원고 측은 대위 변제를 인정하면 지급되는 돈은 배상이 아니라 기부이기 때문에 피고 기업은 면제된다라고 반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대위 변제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화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판결이 확정된 세건만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안건을 포함해 6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되고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렵게 가능하더라도 이것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상권이라는 귀찮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납한 셈입니다.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한 정부는 원고 기업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즉 일본 기업은
원고에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지급해준 한국 정부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남아있어 역시 최종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의 변제를 함과 동시에 구상권 포기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의 변제에 대하여 구상권 포기까지 인정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부의 그런 대응을 원고들이나 국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언뜻 비치는 이런 인식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들끓는 혐한 정서는 많은 면에서 한국에 따라잡혔다 하는 집단 우울증의 분출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혐한 정서가 한국과의 타협의 여지를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7월 17일 참의원 선거 중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긍정적인 자세를 내놓기가 힘들어졌다며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하는 것으로 비치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하락하고 있어 어려운 정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의 굴곡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짙게 반영해 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엄중한 안보 여건 속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역사인식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쌍방이 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의 긴장 완화로 그러한 자제는 현재 약해졌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요하는 최근의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지만 냉전 시대와 같은 자제를 강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본의 장기 침체로 인해 일본의 한국을 향한 심기는 협조의 선의보다는 시기와 질투, 혐한과 경쟁의 욕망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것은 쇠퇴도상국 일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국운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대위 변제라는 해결 방식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의 전망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1997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게재된 연재물의 기사들을 단행본으로 엮은 2020년으로부터의 경종, 일본이 사라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 니케의 기자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위기감에 사로잡혀 쓴 내용인데 결론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990년에는 세계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이 13.9%였던 것이 이대로 구조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현상을 방치하면 2020년에는 9.6%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것을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5.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997년의 단계에서는 2020년에는 9.6%가 되어 일본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경종을 울린 것인데 현실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5.9%가 되었습니다. 1997년의 사람들 감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일본 경제는 사라진다에 그치지 않고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인구 감소와 경쟁력 상실로 2050년에는 2%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쇠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여론에서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아니라든가 도상국이 되었다라는 말투가 지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발전의 도상이 아니라 축소, 쇠퇴의 도상에 있는 쇠퇴 도상국입니다. 1990년 전후를 정점으로 하여 30년간 쭉 일직선으로 쇠퇴하고 있는 일본의 실태는 매우 드문 사례로 인류 역사 중에서 이만한 규모의 경제가 이만큼의 속도로 곧바로 쇠퇴의 방향으로 힘차게 달리고 있는 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인들의 처지에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1989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회사 가운데 일본 회사가 14개나 차지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메이커는 최근 10년 남짓에 세계에서의 지위를 잃고 브랜드의 존재감도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액정, TV, 휴대전화, 조선 등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없고
일본 주도의 제품은 세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3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20위 밖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2021년도에는 15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민이 도요타에 대해 갖는 자부심은 우리가 삼성에 대해 갖는 자부심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인이 도요타 자동차가 최고라는 생각이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의 전기 자동차는 유럽과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의 다음 목표는 일본 시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스 5가 일본에 다시 진출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에서 참혹하게 실패했던 기억도 있고 있어 일본에서의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놀랍게도 호평이 이어지자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이 아이오닉스 5를 두고 흑선이라고 언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메이주신을 하게 된 계기가 미국의 흑선이었습니다. 흑선이 들어와서 불평등 조약을 맺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지역 정치 세력이 메이주신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대상을 두고 흑선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 대상이 일본의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외압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오닉스 5가 일본 자동차 시장에 흑선에 비유할 만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표출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평론가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자동차 시장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EV 전기 자동차는 해외에서는 구매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는 벌써 자동차 시장에 전기 자동차의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는 타이틀을 갖춰 있느라 후진국이 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 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히오츠바시 대학 명예교수는 일본 경제잡지 도요 게이자이 칼럼에서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낮아지고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인데 이는 단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실제로 가난해졌고 일본 산업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1인당 GDP와 관련하여 7월 중순 환율인 1달러 1316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1,902달러인데 1달러 139엔이라면 일본은 32,010달러로 한국보다 높지만 1달러당 140엔으로 하면 31,782달러가 되고 이는 한국보다 낮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에 2012년 수치를 보면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의 약 2배였다. 이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한국의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1인당 GDP가 결국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엔화 약세로 인해 이러한 시련이 가속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2021년 자국통화 기준으로 일본은 444만 엔, 한국은 4,254만 원이라며 1월 환율로 환산하면 일본이 31,714달러, 한국이 32,316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수준이 일본을 앞섰는데 그 차이가 벌어진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이유는 한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고 일본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일본 정부는 2021년 9월에 디지털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초대 디지털 담당상인 히라이 다쿠야는 일본의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디지털 패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디지털 패전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은 10만 엔의 특별 정액 급부금 지급을 둘러싼 혼란이나 코로나19 방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코코아 배포의 실패로 상징되듯이 디지털 변환에 있어서 후진국 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 발족을 계기로 한 바퀴나 뒤처진 것을 단번에 만회하려고 필사적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패전은 일본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바로 일본을 쇠퇴도상국으로 추락시킨 생산성 하락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신흥국과 패권국의 힘이 역전하려고 할 때 두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원장 그레임 앨리슨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아테네의 대두와 스파르타의 불안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에서 이 위험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앨리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500년간 신흥국이 패권국을 위협한 예가 16건 있었는데 그중 12건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한일 관계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했을 때 일본 국력과 한국 국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던 1965년의 한일 국력의 차이, 이에 따른 외교력의 차이가 어림잡아 100대 1의 차이 이상이었습니다. 한일 협정 내용에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발언이 이런 방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끝에 일본 정부가 제공했던 5억 달러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의 성격이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라고 고집하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격차 앞에 무력했던 당시 한국 외교력의 한계를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식민지 피식민지 국가 사이에 이런 성질의 외교 협상은 양 당사국 간 힘의 크기에 따라 산출된다는 것은 명험한 국제정치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일본의 성장률은 크게 떨어져 양국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됐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국력은 일본이 열등감을 느낄 만큼 세졌습니다. 따라서 냉엄한 국제정치의 상식은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성립될 것입니다. 즉 65년의 극단적인 힘의 격차를 반영한 한일협정이 양국의 국력 차이가 2.5대 1 정도로 축소된 현실에서도 여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입니다.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민주화된 한국에서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 미해결로 남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미해결 문제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 주장하는 일본과 불법이라 주장하는 한국과의 해석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한일 간 국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장로원청에는 한국을 여전히 내려다보며 과거 식민지 국민 취급하는 듯한 혐한 인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같은 세대에서도 일본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의 한일 역사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급격히 변해가는 한일 간 국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한일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의 봉합은 오히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양국 간 갈등의 극복을 향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서두르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헤쳐나갈 것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